외국 회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컨테이너 박스 지체료 관련 우리 전기선사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제가 컨테이너 지체료 관련해서 미국 FMC의 입장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예, 컨테이너 지체료 관련해서 미국 FMC의 입장과 최근 동향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공급망 지체 또는 이제 공급망이 제대로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원활하게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특히 서부나 동부 해안에 어 그제 아시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그런 선박들의 이제 컨테이너들이 미국에 있는 서부의 항구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도착하고 나서 이제 소비자까지 이동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사들이 트럭 회사 또는 화주들에게 컨테이너 픽업과 반환을 관련해서 지체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어, 여러 가지 지금 컨테이너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송망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화주들이 컨테이너를 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 컨테이너를 반납을 할 때 그러한 컨테이너 그 해상 터미널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사들이 이제 컨테이너에 관한 지체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FM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8개 대형 선사가 부과한 고객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지체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한 2억 2천만 달러를 부과했다. 그러면 그 작년 4월에서 6월까지에 비교해서 한 50%가 증가한 그런 어떤 부과 내역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MC는 합리적인 지체료 부과와 화물 이동 장려를 위해서 사실 2020년 5월 18일 날 그 CFR 규정으로 해서, 그 CFR이라는 게 행정 입법 규정으로 지체료 부과에 관한 연방 정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보에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FMC는 이제 앞으로는 이 규정에 따라서 선사들이나 아니면 항만 터미널에서는 지체료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6월에 독일 선사 하팍로이드가 자기 자신들이 부과한 지체료에 대해서 이 FMC의 규정 위반에 이제 일단은 판단을 받아서 민사 벌금 200만 불을 일단 합의를 하면서 부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동안 받은 지체료에 대해서 반환과, 그리고 이제 어, 지체료 통지를 받은 그 고지를 받은 화주나 트럭 회사들에 대해서 지체료 부과를 철회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합의서를 작성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FMC가 부과하는 지체료 부과 원칙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팍로이드에 대한 지체료 부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선사와 해상터미널 운영자의 화주, 포워더, 트럭 운송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지체료 부과는 그 이전부터 미국 수출업자, 뭐 수입업자, 운송중개인, 뭐 트럭 회사 등의 불만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2019년 공정한 항구실천연합이라는 협회에서 정식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이제 미국 FMC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화주와 해상운송 중개업자들이 전기선사가 통일성이나 일관성 없이 지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관행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러한 지체료 부과가 운송 중개인이나 화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컨테이너 인수나 반납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전기선사가 지체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전기선사들로 하여금 항만 혼잡 또는 운용 비효율성의 문제를 화주나 트럭 회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단은 불만을 일단 토로를 했습니다. 지체료 관련해서 FMC는 해운법상 전기선사나 해상터미널 운용자 또는 해상운송 중개업자가 자산의 수령, 취급, 보관 또는 인도 등과 관련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관행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체료 관련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FMC는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가 이제 2016년입니다. 그때 그 공식 조사에는 청문회,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되는 문서들을 다 포함해서 공식 조사를 했고, 그 공식 조사에서 지체료에 관한 3가지 기본 원칙이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 기본 원칙이 나중에 이제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의 어떤 뼈대가 되는 그런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수입자, 수출자, 중개업자 및 트럭 운송업자가 컨테이너를 픽업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지체료 부과의 목적인 인센티브, 여기서 인센티브란 말은 신속한 화물 운송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인센티브가 달성될 수 없으므로 지체료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입업자는 화물 인수가 가능할 때 이를 통보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에 자기 그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가 픽업이 안 되는데 와서 픽업하라라고 이제 통보를 받는 건 안 된다라고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지체료 정책은 쉽게 이해되고 분명해야 하며 가능한 일관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체료에 관한 어떤 규정이나 그런 정책은 그 누가 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쉽게 적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게 이 기본의 3가지 원칙이고요. 이 3가지 원칙이 FMC의 지체료 부과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그런 원칙이 되었고,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 보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고, 그리고 이 지체료 해석 규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FR 규정, 그러니까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연방 관보에 일단 공시가 되는데, 연방 관보를 보시면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11가지 정도의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해석 어떤 준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지체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되면요. 지체료는 전기선사, 항만터미널 또는 해상운송 중개인에 의해 부과된 항만터미널 또는 컨테이너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걸로, 여기에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에서 FMC는 지체료의 부과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동안 처리 원칙으로 사용된 once in demurrage, always on demurrage. 그래서 한번 지체가 발생하면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체다라는 그런 원칙에 해석하지 않고, 그런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지체료의 부과의 목적은 화물 운송 장려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화물이 터미널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빈 컨테이너들이 다시 회수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지체료 부과의 목적이다라고 일단 강조를 했습니다. FMC는 지체료 해석 규정과 적용에 관한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FMC와 전기선사와의 분쟁은 법원이 아닌 FMC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기선사의 컨테이너 관련 지체료 부과는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에 이제 조사가 되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그 지체료 해석 규정이 나왔는데, 2020년 3월 31일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또 크게 발생을 하니까 FMC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국제 화물 운송 시스템 운영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러면서 항구와 터미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그 조사가 시작되니까 남부 캘리포니아의 트럭 협회에서 전기선사들이 부과한 지초료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냈습니다. 크게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FMC가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뉴욕, 뉴저지 항구에 대한 그런 좀 더 집중적인 조사를 해보자 하면서 조사 확대를 지시했고요. 그러면 그 이제 조사 확대에 대해서 FMC의 이제 커미셔너가 얘기를 한 거는 전기선사들에게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에 따라서 지체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선사와 해상터미널이 수출입 업체에 대한 컨테이너 반환 및 컨테이너 가용성과 관련된 정책과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라고 일단은 요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기선사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체료 부과 관행은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 FMC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체료 해석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일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독일의 선사 하팍로이드가 이제 지체료 규정 위반으로 일단은 처벌을 받게 된 케이스가 지난 4월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요. 2021년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21년 여름까지 하팍로이드가 자사 컨테이너들 11개에 그 리턴하는 그 비용 관련해서 지체료 비용 관련해서 미국의 트럭 회사 GSL에게 각각 한 160불 정도부터 가장 많게는 1845불까지의 지체료를 부과했습니다. 11개 컨테이너에 대해서. 근데 이제 GSL 입장은 하팍로이드가 반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납을 위한 하팍로이드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니까 이 접속이 잘 이렇게 안 되고 접속 제한이 일단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지체료를 좀 철회해 달라라고 일단 GSL이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팍로이드는 컨테이너 반환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팍로이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체료를 내야 된다라고 GSL의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근데 FMC가 이 사건을 이제 접수를 하고 보니까 하팍로이드의 행위는 신속한 컨테이너 반납을 위한 지체료의 부과 목적과 이 목적에 따라 지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 규정이죠. 해석 규칙에 위반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4월 22일 FMC의 행정법 판사, 지금 이제 행정법 판사라고 이렇게 나오긴 한데 지금 그 FMC 행정 기관 안에 독립적인 연방 행정 기관이죠. 에 이제 행정법 판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법부에 속해 있는 판사가 아니라 행정법상의 행정 공무원입니다. 연방대법원 케이스에 일단 루시아 벌스 그 SEC 연방증권감독위원회죠. 이 판결에 보게 되면 행정법 판사는 연방 헌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법원, 개별 부처의 장관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FMC의 행정법 판사는 그 FMC 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되고 해당 사건을 행정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FMC의 행정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 판사가 하팍로이드가 재산의 수령, 취급, 보관 또는 인도와 관련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관행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체료를 부과해서 그 해상법 4110이죠. 위반했다고 일단 판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니셜 디시전에서는 이제 초기 이제 결정은 민사벌금 한 82만 2천 불 정도를 내렸는데 최종적으로는 FMC와 하팍로이드 간에 지체료 규정 위반에 대해서 미화 200만 불 일단 합의를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합의를 해서 이제 이 하팍로이드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그 합의서는 일단 이런 경우에는 합의서는 이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시된 합의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하팡로이드는 알려진 대로 200만 불의 민사 벌금을 일단은 부과받았고요. 내야 되고,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부과된 지체료의 철회 신청,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잘못 부과된 그 지체료, 그러니까 GLS의 지체료 이외에도 다른 화주라든지 뭐 트럭 회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체료 관련해서 부과를 받았다면, 받은 지체료에 대해서 이미 납부를 했다면, 그러면 납부에 이미 납부한 그 지체료에 대한 증빙 내역을 첨부를 해서 이제 반환을 받든지, 아니면 지체료에 대한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한 철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팍로이드 자사의 그 지체료 관련 담당자들은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정에 대한 교육을 이제 따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회사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웹사이트에 빈 컨테이너의 반납 가능 장소의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반납한다 그러면 뭐 어디에 반납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화주라든지 아니면 뭐 트럭 회사가 이쪽으로 반납 가능합니다라는 목록을 이제 자기들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팍로이드의 지체료 부과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FMC의 위원장입니다. 다니엘 마페 위원장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보게 되면 해상 운송 시스템의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FMC 규칙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선사들이 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들과 거래할 때 해운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오늘 결론이 난 이 사건은 지체료 부과에 대한 해석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팍로이드 이외에도 계속해서 선사들의 이러한 뭐 합리적이고 이러한 뭐 어떤 원칙이나 관행에 따르지 않는 그런 지체료 부과에 대해서는 FMC가 계속 조사하고 추적하고 관리하겠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그런 처벌도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선사들도 이러한 그 FMC의 입장과 최근에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내역들을 잘 저희들이 좀 이제 관찰을 해서, 그래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체료 부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발생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 교수님. 예, 지금 잘 듣고 있고요. 예, 예. 또, 혹시 지금 이제 예, 제가요, 바로 학교 정문 앞인데요. 예, 예, 예. 잠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지금 1시 23분인데, 예, 예. 그, 20, 25분에 한 2, 예. 3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네, 7분, 8분 정도부터 저기 김윤 교수님께서 지체료 관련 우리 선사들의 대책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일단 공유는 일단 중지는 하고요. 한 2, 3분 동안 혹시 뭐 지금 여기 지체료 관련해서 저기 뭐 질문이나 있으면 잠깐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제가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잠깐 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 2020년 지체료 해석 규칙은 저희들 그 이번에 6월 16일인가요? 2022년 해운개혁법 내용에도 이제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제가 정리한 자료 잠깐 한번 보면 USC 41104
D1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방 규정에 따라 지체료에 대한 청구서 작성이 요구되고 청구된 지체료가 FMC의 조사 후 부정확하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선사에 대한 지체료를 반환 및 민사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일단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팍로이드의 경우에는 민사벌금 11 페널티도 200만 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당하게 청구된 지체료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된 그 지체료에 대해서 이제 이미 납부된 거는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합리하게 청구가 된 거는 청구에 철회가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체료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해운경쟁법 연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회에 계시는 분들도 다 물류 쪽이나 그다음에 선사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지체료 관련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 교수님. 예, 지금 연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그럼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 지체료 관련 우리 전기선사들의 대책에 대해서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이 내용으로 김인영 교수님께서 일단 강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각 외국의 선사별로 올 2022년 상반기 이제 그 수익표들이 다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 머스크와 이제 뭐 CMA, CGM, 코스코, 이제 하파글로이드, 에버그린, HMM, 양밍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공시된 상반기 순이익이 일단 표를 보니까 머스코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죠. 상반기 순이익이 한 154억 달러, 그 다음에 CMA, CGM이 한 72억 달러, 코스코가 한 97억 달러, 하팍로이드가 89억 4천만 달러, 에버그린이 한 59억 달러, HMM이 46억 5천만 달러, 양밍이 한 40, 40억 4천만 달러 이렇게 해서 그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떤 기록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선사의 이익들이 다시 우리 수출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화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수출 화주나 그런 관련 분들에게도 같이 이렇게 어떤 인연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돌아오기가 그 시간이 안 돼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이종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쭉 다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앞부분은 지금 이 변호사님 다 이야기했고, 제가 그러면은 우리 정기 선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저명한 또 변호사님들 두 분이 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좀 여쭤볼 내용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잠깐만 여기 아, 그 41104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공중운송위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게 있는데, 예, 그 이제 최순료를 인보이스 이렇게 부과하면 이러이러한 최순료를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41104A의 이제 그 15호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처벌 등이 이제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좀 이종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제 Interpreted Rule on Demurrage and Detention under the Shipping Act에서 2020년에 나온 이 룰에 따라야 된다. 이 룰에 가면 이제 11개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도록 그 지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은 이게 효력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 구조가 이번에 그 FMC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과된 게 그 청구서에 대한 겁니다. 이 청구를 할 때 그 또 16항 아까 본 그 바로 밑인데 16항 D2호에 가면은 청구서 할 때는 청구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적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으면은 시빌 페널티 그 민사 또 책임을 우리가 묻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몇 가지가 쭉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중요한 내용은 지체료와 관련해서 FMC의 준칙과 일치한다는 기술. 아까 우리가 본 인터프리터 룰 거기에 따라서 지체료가 부과됐다라고 그 기술이 명확하게 청구서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공중운송 커먼 캐리어 말하자면 전기선사가
부과된 요금에 기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 말하자면 내가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내용, 나 때문에 발생한, 운송인 때문에 발생한 지체료는 여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전부 청구서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청구서 막 이렇게 날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다 맞춰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청구서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요. 그다음 뭐 나머지는 이종욱 변호사님 다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예, 그럼 쭉 내려가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위로 한번.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선박이 적용 대상이 되는가? 이건 이제 미국의 쇼핑 액트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쇼핑 액트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그 영향에 있는 미국 영토 내에 입항하는 선박에 적용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HMM하고 SM 상선 이 두 개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동남아 뭐 선사는 이제 해당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지체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돼 가지고 뭐 유럽에도 이걸 이제 적용할 수 있고 또 동남아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런 지체료 그 부과의 기준 그리고 이것이 청구서의 서식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나라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 전기 선사의 선박에 적용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사 지금 HMM이나 그 SM과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달부터 이제 지체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준칙에 맞는지를 또 보고 그다음에 청구서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요구 사항을 모두 담은 청구서를 이제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운법에 고시를 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시스템대로 간다면은 해운법 안에 이런 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11개 그 준칙은 이제 그뭐 고시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이걸 고시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본 그 해운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준칙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고 그 준칙은 뭐 이제 시행 규칙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온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체료라는 것은 이제 그 운송인과 이제 송화인 사이에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수화인에게 또 영향을 미치면서 운송인과 이제 수화인 사이의 관계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를 넣게 반납하게 되면 지체료를 이제 납부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에 맡겨졌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 경쟁법 그 차원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해운법에 이걸 고시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필요가 없으니까 당분간 이 현 상태대로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FMC의 제도처럼 가려면은 그러면 이걸 해운법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야 되나 하는 것이 저희 하여간 의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계약 자유에 맡겨둔 것을 이걸 어떤 법률에서 그 두 당사자 사이의 그런 지체료를 규율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해운법에서 할
내용인지 이런 것은 전부 사적 자체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상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HMM이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체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FMC에서는 뭐 행정판사가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준칙에 위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뭐 회원법이라든지 또는 그 좀 다른 법률에다가 우리가 이제 도선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선사 3명, 화주단체 3명, 또 그 경쟁법 관련 전문가 3명 이렇게 구인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지체를 관련한 우리가 준칙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고시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뭐 자율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걸 이제 근거로 그걸 부과를 한다면은 물론 미국에서 제시한 것들을 이제 많이 뭐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좀 포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한번 걸러주면은 미국에 혹시 제소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한국 법에 따라서 그 이제 객관적인 기구에서 준칙을 정했고 우리가 그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체료 하루 일당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또 선사에 따라서는 뭐 그게 자의적이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좀 객관적인 어떤 기구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면은 훨씬 또 객관성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준칙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그 이제 뭐 위원회 같은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해양수산부의 역할인데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런 준칙에 위반되면은 미국 법에 따르면 이게 무효가 돼 버리거든요. 그 부과된 것이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으로 그 이제 발생된 어떤 권리를 이런 행정법규를 통해 가지고 무효화 시킨다는 것이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좀 미국은 뭔가 좀 독특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뭐 하팍로이드처럼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그 공정거래법이나 해운법에 넣기는 상당히 이질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원에서 이것이 이제 처리되는 것이 뭐 현재 입장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법 체계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지체료가 뭐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됐다. 근데 이제 한국 법원에 이게 제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잠깐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지급 의무자가 있는데 사실 이제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상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미비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과거에 이 컨테이너 박스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한 30년, 한 40년 정도 이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해상법이 만들어질 때는 박스가 아니고 그 발화라 그러나요? 뭐 그냥 배에다가 싣거나 또는 무슨 뭐 가마니 같은 데 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용구를 운송인이 빌려준다는 개념이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송하인한테 주면은 송하인이 거기다가 물건을 실어서 운송인한테 넘겨주고 운송인이 이걸 운송을 해서 이제 양육항에 가서 이제 수하인한테 주면은 수하인이 그 기간 내에 이걸 이제 운송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화주가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는 경우 있긴 합니다만 한 95% 이상은 운송인이 박스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법이나 국제조약이 규율을 하는 것은 박스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운송물에 대한 규율을 하는 거죠. 운송물이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하고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가 뭐다 이렇게 돼 있지. 박스에 대한 주의 의무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상법에 컨테이너 박스를 운송인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도 없고 또 컨테이너 박스를 그러면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반납해야 된다 그런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법률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이제 관습법상 상관습법상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운송인에게 넘겨주고 그또 선화증권의 이제 그 어떤 기재를 통해 가지고 수하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또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하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데 이제 송하인과 수하인이 같이 부담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체료는 어떻게 되느냐? 지체료도 마찬가지로 송하인과 수하인이 같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그런 뭔가 계약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수하인이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스를 반납해야 될 자는 수하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든 간에 수하인과 송하인이 지체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체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뭐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한 기간까지 반납하지 않는다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그러니까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양육항에 도착하면은 뭐 일정한 기간 내에 운송인에게 이게 돌려줘야 된다 하는 의무, 컨테이너 박스의 반납 의무를 이제 그 송하인 혹은 수하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다면 박스가 제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러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송하인 혹은 수하인이 부담한다라고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실 책임이라고 본다면은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스스로 나는 과실이 없었다 하고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스가 지체에 대해서. 그 입증을 못하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송하인, 수하인이 불리한 지위에 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정욱 변호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그 쇼핑 액트에서 그 이 입증 책임을 반대로 바꿔버린 거죠. 오히려 운송인이 수하인 측에 이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걸로 입증 책임을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수하인에게 좀 유리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성은 채무를 부담하는 자, 여기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입증 책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법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액입니다. 근데 보면은 손해액이 뭐 일당 뭐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떤 회사는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스컬레이션이 돼요. 첫날은 5만 원인데 둘째 날, 그러니까 지체가 두 번째, 세 번째 날 가면은 5만 원에서 이제 이게 1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한 열흘 되면 이게 15만 원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증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부당할 정도로 많다.
고액이다라고 이제 수화인들이 항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법원에도 이런 사건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에서 이건 이제 손해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 액수는. 그래서 우리 법원이 이것을 이제 감액을 해줬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액수 자체를 20%까지인가 이렇게 감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해용성 계약에서 최선료는 이제 특별 보수기 때문에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면은 우리 그 법상 그것을 이제 재량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항해용성 계약에서 그 선박이 늦게 이제 운송 선박 소유자에게 돌려져지는 지체가 되는 최선료 그 데머리지하고 요 컨테이너 박스의 디텐션 차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항해용성 계약은 이제 양 당사자가, 그러니까 선박 소유자와 배를 빌간 용선자 사이에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그 지체료를 뭐 10,000불로 한다, 20,000불로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그 진정한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이게 또 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선화정권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수화인이 여기에 이제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화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런 목적으로는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해서 법원이 이제 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법원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해용성 계약에서 최선료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요 그 지체료하고는 좀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이한 감액이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걸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좀 토론 내용 있으면은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SM 상선 쪽에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준비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SM에서 누가 들어오셨나요? 예, 이종덕 박사님. 네, 이 박사님 좀 어떻습니까? 이제 화주 입장인데 예. 지금 이게 한 6월 며칠부터 이게 시작됐고 아직은 아마도 실행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규칙을 만드는 기간이라 가지고. 예, 그 6월 16일 날 이제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법은, 그러니까 오스라 2022가 되겠죠. 그 shipping 액트의 개정법인 오스라 2022는 6월 16일부터 즉시 발효가 됐는데, 발효의 그 문을 보면은 그 발효를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히 그 디머리지 디텐션에 대해서만 45일이고 나머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발효 그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일자들이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이종욱 변호사님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디머리지 같은 경우는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세부 규칙을 만드는 걸 착수해서 발효일로부터 1년 안에 세부 규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선사들이 그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선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북미에서 발생한 디머리지 디텐션에 대해서 그 부당함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역시 멀스크가 가장 발빠르게 그 FMC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선사들이 디머리지 디텐션을 청구할 경우에 그 인보이스 상에 어떠어떠한 문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사실 선사별로 시스템, 자기들이 청구하는 디머리지 디텐션을 청구하는 인보이스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사별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자는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머스크가 발빠르게 머스크는 거의 인보이스상에 거의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선사들은 뒤따라오는 것 같고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본다면 6월 16일 이전에 선사들이 일방적으로 디머리지 디텐션을 청구했던 그러한 형태에 비해서 지금 뭐 무분별하게 디머리지 디텐션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슬로우 다운된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없어졌다 그런 건 아니고 과거보다는 좀 슬로우 다운된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인보이스 청구 시스템을 지금 개선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선사들이 청구하는 그 디머리지 디텐션이라는 그 항목에는 사실 선사들의 컨테이너를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선사가 청구하는 디머리지 디텐션도 있지만 그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폴트 터미널에 장시간 방치가 되어서 그 폴트 터미널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 디머리 디텐션 외에 그 마린 터미널이 청구하는 그 폴트 스토리지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폴트 터미널이 청구하는 거여서 사실 그 폴트 터미널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선사마다 이런 경우죠. 컨테이너 디머리를 청구하는데 선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화주한테 직접 청구할 때는 폴트 터미널의 비용을 합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사가 직접 청구하지 않고 선사의 컨테이너 디머리지를 폴트 터미널이 자기네 폴트 스토리지까지 합쳐서 청구의 주체가 선사가 아니라 폴트 터미널이 화주한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오스라 2022로 개정되기 전에도 이 쉬핑 액트의 법 적용 대상이 제가 그 법조문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명시적으로 그 오션 쉬핑 캐리어 그다음에 마린 터미널이라는 그러한 그 조항이 있어서 이 오스라 2022의 적용 대상도 마린 터미널까지 포함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선사들에 비해서 마린 터미널은 자기들은 오스라 2022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좀 혼선이 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마린 터미널, 그 폴트 사이드에 있는 마린 터미널이 좀 그레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고 선사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심한 경우가 이제 캐리어 홀리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롱비치나 LA 폴트에 그 화물을 양화해서 양화했는데 그 폴트에서 레일웨이로 연결돼서 저쪽 인랜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상 그 선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상에서는 캐리어 홀리지여서 사실 그게 레일웨이 미국 내에서의 레일웨이 육상 운송이지만 사실은 선사의 책임 구간이 내륙 운송까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롱비치에서 양화해서 시카고로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화물이 결과적으로 시카고 레일 램프까지 가는데 그 레일 램프에서 또 디머리지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구의 주체가 첫 번째는 선사였고 두 번째는 마린 터미널이었고 근데 지금 같이 세 번째 경우는 마린 터미널도 아니고 인랜드에 있는 레일로드 터미널이 되는 거죠. 철성 운송사의 터미널이 그 내륙 폴트 C와 레일 램프에서 발생한 그 스토리지 차지를 또 화주에게 청구해요. 그러면은 이 청구의 항목이라는 게 컨테이너 하나가 디머리지를 발생시키면 선사가 청구하는 디머리지 그리고 고유의 컨테이너 디머리지죠. 두 번째는 디스차지 폴트의 양항에서 폴트 터미널이 청구하는 폴트 스토리지. 세 번째는 그게 레일웨이 운송까지 확장될 경우에는 레일웨이 그 터미널이 청구하는 또 레일웨이 램프 스토리지. 막 이렇게 해갖고 청구 주체와 청구의 항목이 섞여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따로 있기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은 화주는 어쨌든 그 선사나 폴트 터미널이나 아니면 레일웨이 터미널이 청구를 하면은 자기네 화물을 찾기 위해서 우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내고 뺀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그 비용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뭐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그 뭐 유보의 레터를 뭐 보내고 그 절차를 진행할 텐데 마린 터미널과 특별히 그 내륙 지역에 있는 레일웨이 터미널은 우리는 그 오스라 2022나 쇼핑 액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점이 되는데 FMC의 스탠스는 그것도 그 오스라 2022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7월 14일인가 FMC가 이 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선사를 위해서 혹은 선사를 대신해서 청구한 모든 비용은 적용 대상이다라고 명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린 터미널 혹은 인랜드 레일웨이 터미널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사나 선사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비용 자체는 모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나서 그게 마린 터미널이나 레일웨이 터미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다툼이 있습니다. 대신에 FMC의 스탠스는 포함이 되고자 한다라는 명확한 스탠스가 있고 하지만 그 인랜드 터미널에서 발생한 그 비용들은 해상운송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상운송 구간은 우리 그 CFR 46번에 적용을 받는데 미국 그 규정 그 해상법의 해운법의 규정에 의해서 근데 내륙운송 같은 경우는 CFR 49번의 규정을 받다 보니까 FMC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고 또 CFR 49번은 Surface Transportation Board라고 해서 STB가 jurisdiction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게 지금 FMC와 STB 간에 이렇게 절충이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STB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상운송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카고 같은 레일웨이 램프에서 화주들한테 부과하는 그 터미널 그 스토리지는 화주와 선사 간에 계약한 그 운송계약상 디머리지 디텐션 타리프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륙 터미널의 자기의 고유의 타리프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레일웨이 터미널도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해상운송과 상관없는 내 땅에 점유가 돼가지고 나의 타리프에서 적용하는 거니까 이건 또 FMC나 오스라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FMC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그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FMC 명확하게 하겠다는 스탠스는 어쨌든 이거는 해상 운송과 연계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선사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관계 선사와 그 내륙운송 터미널과 레일웨이 회사들의 관계는 선사가 내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주들은 현재 좀 그 화물을 긴급하게 찾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법제도가 명확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비용을 내고 화물을 찾아야 되는 좀 그 부당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대신에 이게 오션 운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랜드 레일웨이까지 이제 그 확장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혼선 가운데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특히 그 청구서 같은 경우는 머스크는 지금 이제 기존의 청구서를 이제 그 모디파이하는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사들도 이제 머스크가 하고 있는 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재빨리 거기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 지금 이제 강영기 박사는 또 일본을 또 잘하시니까 NRK 등등 빨리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청구서 이런 폼으로 받게 된다라고 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추가적인 사항은 예.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심각하게 대두됐던 아젠다가 이제
그 지체료 뒷머리 디텐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한 7월 말 8월 초부터 조금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는 그 선복 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그 6월 16일 날 개정되었던 오스라 2022에도 그 조문이 있는데 오스라 2022로 개정되기 전에는 FMC가 그거를 조사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이제 그 이후에는 의무사항을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뒷머리 디텐션 말고 선복 제공 선사가 선복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사항에 대한 예. 그 법, 이 해운법이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미국 지역은 서비스 컨트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독특하게 그 화주하고 이제 선사 간에 연간 계약,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서비스 컨트랙 안에 FMC가 규정한 그 필수 항목 조항 중에 하나가 MQC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니멈 퀀터티 커미먼트인데 그 MQC를 그 계약 기간 동안에 화주는 선사에게 그 일정량의 물량을 선적할 의무가 있고 선사는 화주에게 그 MQC 물량에 그 비례하는 선복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동시 이행 조건으로 있는데 사실 21년 작년하고 올해 한 1, 4분기까지만 해도 그 선사들의 마켓이 강하다 보니까 선사들 저 화주 입장에서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그 고의적인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선사들이 서비스 컨트랙 안에 있는 그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 선복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서비스 컨트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컨트랙에서 약정한 운임으로는 화물을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서비스 컨트랙의 운임보다는 비싼 운임, 스팟 운임을 수용해가지고 화물을 선적했던 그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제소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오스라 2022 관련돼 갖고 제소가 된 대부분의 내용이 디머리지 디텐션 사항이 가장 그 많이 드러났었는 노출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는 이 선사와 화주가 분명히 서비스 컨트랙을 맺었고 그 안에는 MQC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서비스 컨트랙을 통해서 선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일 항로 동일 항차에서 더 높은 운임을 주면은 그 선사가 부킹을 받아주더라. 이거는 선사들의 고의적인 당시에는 쉬핑 액트 위반 사례다. 라고 해가지고 선사들을 제소하는 사건이 있어서 아마 이런 사건들은 디머리지 디텐션보다는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더 심각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디머리지 디텐션 같은 경우는 사실 화주와 선사 간의 약정한 그 계약서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그렇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FMC가 들여다보는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도가 된 거에 의하면은 그냥 FMC 규정, 해운법을 위반했다라는 사실관계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MQC 같은 경우는 화주와 선사 간의 서비스 컨트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운법 위반, 그다음에 오스라 위반 이것도 되겠지만 계약 위반도 또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저 검토를 한 건데 이제 그 운송인에게 운송을 거부할 수 없는 스페이스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무를 이제 명문화 이제 시켰기 때문에 운송인들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생각에 그 전기선 운항이라는 게 그 코먼 캐리어의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소송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HMM하고 이제 양밍이 제소된 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제소됐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그 HML하고 양밍이 제소된 게 JOC 한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예. 그 건 말고도 21년에 5건, 그다음에 22년에 1건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 삼성 SDS가 확인하는 상으로는 그 6건 정도가 지금 보도 혹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계류 중이고 한두 건은 이제 그 화주와 선사 간의 비공개로 합의가 되는 그런 예, 방식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HMM하고 양밍이 지금 서비스 계약 그 컨트랙 관련해서 FMC에 제소당한 거는 지금 8월 3일 날 이제 노티스 오브 디스미설이 일단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은 자체적으로 해결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자체적으로 예, 예. 합의로 끝났나 보죠? 예, 이제 일단은 뭐 원만한 합의라고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합의서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FMC에서 공문으로 발표한 거는 그 원고 측이 이제 식품회사거든요. 그 화주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면 MSRF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양밍하고 HMM에게 개별적으로 이제 뭐 좀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단은 합의를 하고 FMC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하면서 그냥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건은 이제 끝났다, 종결했다 이렇게 일단은 통지가 되어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혹시 계세요? 네, 있습니다. 네네. 예, 변호사님, 예, 좀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는 좀 생소하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 지체료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공정거래 관점에서 뭐 하던 거라기보다는 이쪽 해운 쪽에서 주로 이슈가 나오던 예. 거라서요. 근데 좀 하여튼 흥미 있게 들었고 뭐 하여튼 뭐 어느 법이 뭐냐를 떠나서 워낙 그 이제 디머리지하고 디텐션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제 뉴스를 타다 보니까 저도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제 디머리지 디텐션 이런 게 어떤 뭐 법에 의해서 부과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일종의 약관, 그러니까 선사들의 약관에 의해서 예. 부과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법으로서 그런 부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예, 한국에서도 뭐 그런 식의 도입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다만 아마 이제 만약에 그 오슬라 같은 게 한국에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공정거래 변호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일반 경쟁 규제 기관에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분야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분야도 뭐 해수부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한국도 뭐 해수부가 꿈꾸고 있는 그런 전문 해운 경쟁 어떤 규제 예. 기관에서 감독을 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정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못된 판단을 아무래도 이 해운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해운 경쟁 규제 기관이 전문 규제 기관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예,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그 이제 항만 하역료 네네. 또 뭐 도선료, 그 예선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 법에 따라 그렇군요. 예. 가지고 어떤 네. 위원회를 뭐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분쟁이 막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은 그걸 우리가 법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임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뭐 네네네. 차지 같은 거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 뭐 하역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육상 운송 업체들한테 몇 가지 자문을 제공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하역료는 이제 육상 운송 업체들, 그러니까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한진 이런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하역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좀 관련이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하역료가 이제 일반 화물 하역료가 있고 또 컨테이너 화물 하역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규제가 뭐 일부는 신고제, 일부는 인가제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랄까 각 항만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서 약간 협의 항만별로 항구별로 협의회가 이렇게 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괄해서
신고를 하고 뭐 인가를 받든지 하여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어떤 공동의 리스크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이제 정할 때 원칙은 이제 인가를 받으라는 거지 그걸 공동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법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무하고 그 저기 뭐라고 그 법하고 약간 괴리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공정위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현재 실무하고 법하고 약간 괴리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실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쭉 해왔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당한 사건도 그렇지만 공정거래법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뭐 공정위가 갖고 있던 스탠스와 지금 공정위가 갖고 있던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종 요금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경쟁법적 관점에서 현재의 실무가 적절한지로 뭐 법상 법 간의 괴리가 없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앞으로도 좀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저희들 좀 많이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예, 없으시면요 오늘 저 5회는 이걸로 마치고 6회는 우리 윤세리 변호사님한테 좀 발표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변호사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